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영부인 시절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확인하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MBC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엔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대 목걸이는 물론 고급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주었다고 증언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의 통화 내역이 눈에 띄는데요. 김건희 씨가 그로부터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회장의 사위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천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씨가 연락한 번호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문자를 받은 김 씨는 이틀이 지난 8월 18일 이 회장에게 답장을 보낸 걸로 확인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 출마 예상자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총리님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같은 해 12월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부산 중영도는 육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박 전 실장은 다른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다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023년에 주고받은 문자도 이 회장 사위 공천 관련 연락이었냐는 MBC 질의에 접견 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고 서희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새로 확인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건희 씨가 공천을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인물인데요. 김 전 검사가 현재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강행하기 전 김건희 씨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 두 차례 통화 뒤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를 돌렸고 12월 말엔 총선 출마를 강행하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역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여기엔 주진우, 이원모,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3년 전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해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속어에 대한 사과는 없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당시 홍보수석은 사과가 아닌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 뒤 포착된 비속어 발언.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반박 브리핑을 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짤막한 사과문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작성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대면 보고까지 들어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가 아닌 반박이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경로하며 거부했던 것인지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란 반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발언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인정해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시민 11,000명이 내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공동으로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김건희 씨도 계엄의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공모자라는 점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2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은 이번에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계엄과 탄핵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로 나뉜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은 1차 토론의 재방송 같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시간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김 후보는 계엄과 북한의 핵개발 피해를 비교하며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 이에 안철수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GDP가 증발하고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영업자 90%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조경태 후보는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를 겨냥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독교 집회에선 계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발언한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조경태 후보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500만 명의 소중한 당원들은 지켜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겠냐는 공통 질문에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각각 계엄 옹호 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변했고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내부 분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고 22일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인데 찬탄파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휴일인 오늘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홀로 구조된 아버지가 가족을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 피해가 컸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거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계속해서 솟구칩니다. 사다리 차를 탄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시커먼 연기는 외벽을 타고 옥상마저 뒤덮어버립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20층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막 파란 소리가 많이 났어요. 안쪽에서도 터지고 막 위에 실외기도 터지고 그래서. 불이 시작된 세대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 두 사람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60대 남성은 아파트 18층 계단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뒤 이웃들에게 아들과 아내 못 봤느냐며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1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89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침 약을 먹어요. 네네. 약도 못 갖고 내려오시는. 시장 나왔으니까.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불이 난 아파트 라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아파트 앞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게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1998년 당시 소방법에는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불과 2층 아래인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2004년부터 11층 이상, 2008년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초기 진화가 되었다면 사망까지 이르는 어떤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러시아에겐 이번 전쟁의 명분이기도 한데요. 푸틴이 트럼프를 통해서 외교적인 발판은 물론이고 영토 확장의 시간까지 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장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협상을 뒷받침할 강력한 제재안이었습니다. Economically severe, yes, it will be very severe. I'm not doing this for my health, okay? 하지만 사륙을 멈추기 위한 최우선 목표라던 즉각적인 휴전 합의도 징벌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푸틴이 요구한 언제 될지 모르는 평화협정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뒤늦게 소셜미디어에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직행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썼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범 피의자 푸틴은 트럼프를 통해 외교적 발판을 마련했고 공격적 영토 확장에 시간까지 벌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보란 듯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우크라이나 동부마을 2곳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꿈꾸는 트럼프의 조급함이 느긋한 푸틴의 버티기에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등을 양보하고 대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이 두 사람 사이에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무력에 결사항전으로 맞선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Просто віддати стільки людей, загинуло, ви ж самі розумієте, скільки загинуло людей, щоб просто віддати. Кому віддати? За що віддати? 트럼프는 합의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 think we're pretty close to it. Now look, Ukraine has to agree to it. Maybe they'll say no.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얘기가 잘 되면 22일을 시한으로 미러우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힘센 푸틴에게 휘둘리고 결국 힘없는 상대에게 합의를 종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절박한 젤렌스키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폴란드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K2 전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덕영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군 장병들과 최신식 장비들이 폴란드 국군의 날을 맞아 도열했습니다. 곧이어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폴란드 하늘을 가로지르는 FA-50 경공격기. 지상에선 흑표로 불리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군에 인도된 K2 전차는 130여 대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돼 폴란드군의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군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1000대의 K2 전차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러시아의 위협은 변함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K2 전차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Bardzo dobrze, że do Polski trafiły czołgi południowo-koreańskiej produkcji K2. Tu jednak nie możemy się zatrzymać. 계획대로라면 폴란드군은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육군의 주력이자 나토 유럽 방위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3년 뒤부터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K2 전차를 직접 생산하는데 유럽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나토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땅이 이렇게 녹는데 이 좀 진흙 같은 그런 성분의 토양이에요. 미국 전차든 독일 전차든 따라와야 되는데 그 지형을 통과를 못했어요. K2 전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토는 지금보다 국방비 지출을 2배 넘게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나토의 재무장이 한국 방위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시민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으로 세워졌는지 깨닫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용산 CGV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놀란 시민들이 술렁입니다. 노타의 차림에 이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표를 못 구해 아내와 떨어진 시민에겐 즉석에서 표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상영관에 들어서자 이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크게 환호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영화 독립군을 함께 보자며 국민들에게 제안했고 신청을 통해 추첨으로 뽑힌 119명의 국민들이 대통령 부부와 96분간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화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시민들과의 영화 관람은 독립군 나레이션을 맡은 배우 조진웅 씨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에게 영화를 추천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이재명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부속 건물 복원 과정에서 빛바래고 찢어진 태극기가 발견된 서울 은평구 진관사도 찾았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해 항일 독립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때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와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의 통상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경북 구미에 있는 해평습지의 모습인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죠. 표범 장지뱀의 중요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장지뱀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본류 옆으로 펼쳐진 해평습지. 구불진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잽싸게 뛰어가는 동물이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저 나와 있나? 저 뛰어가는 거 보이세요? 표범처럼 작은 반전 무늬에 큰 머리와 짧은 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표범 장지뱀입니다. 프레스를 가면은 올해 태어난 게 맞아요. 지금 딱 요만한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넓은 모래톱과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당시 강에서 퍼낸 흙으로 일대를 덮는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자전거 길이 닦였고 최근엔 파크 골프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주변 배수로를 살펴봤습니다. 기어오를 수 없는 깊은 벽에 갇혀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이는 표범 장지뱀. 수십 마리의 개미가 살점을 뜯고 있습니다. 피부도 일부 남아있는 거 보면은 최근에 빠져서 아마 죽은 거 아닌가 그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을 오가는 차량에 치이는 위협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곳은 파크 골프장 옆 도로인데요. 바퀴에 수차례 깔린 것으로 보이는 사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도 로드킬을 당한 개체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원래 사는 곳에 사람들이 어떤 구조물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용한 어떤 차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평습지는 표범 장지뱀의 국내 최대 내륙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보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진입니다. 이번 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모기는 줄었는데 대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고 벌의 공격성도 이전보다 거세졌다고 하는데요. 이다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6m 높이의 처마 아래 주먹보다 큰 크기의 벌집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약을 뿌리자 벌들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다른 주택가에서도 연이어 신고가 접수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벌이가 한 50마리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치마를 입고 올라가면 이거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창고 안에 갑자기 나타난 벌떼를 쫓아가 보니 바로 근처에 벌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 좁은 틈 사이에도 벌들이 집을 짓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직접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벌집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온난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게 원인입니다. 보통 8, 9월 달에 많이 밀집되는데 올해는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이렇게 계속 급증하는 현황입니다.
벌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개체를 늘리는데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폭염이 오래가면서 벌떼도 빨리 나타나고 개체 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탓에 인명피해도 빈번합니다. 지난달 울주군 망양리에서는 제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에서는 각 지역마다 온실 농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군사시설까지 밀어내면서 온실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온실 농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뭔지 김필국 논설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위화도 온실 농장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해로 일대가 물에 잠겨 고무보트를 타고 시찰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김 위원장은 제방공사와 온실농장 건설로 이곳이 혁신진흥의 상징이 될 거라며 공사를 독려했습니다. 신의주 지구에 일떠서는 온실 종합농장을 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온실농장 건설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기본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아직 원만하지 못한 조건에서 여기저기로 이제 유통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건 자기가 소비하고 과학화된 재배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각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민심을 추스르는 기제로 활용합니다. 남새 충분히 먹지 못한 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철 친선한 남새를 먹고 파는 우리 한국 이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군 시설을 헐고 온실농장을 짓기도 합니다. 2019년 함경북도 중평 온실농장, 2022년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 지난해 평양의 강동 온실농장 모두 군 비행장을 밀어내 만들었고 인민을 위해 군 시설까지 내주었다는 선전이 동반됩니다. 중요 군사 기지들까지 온실 토전으로 내어주시며 로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북한 공군의 전략 전술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노후화돼 있고 유류도 사정이 어려워서 이 비행 훈련 제처들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쓰지 않는 비행장을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며 활용도가 낮아진 군 시설을 정리하는 동시에 민심을 다잡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프로축구 광주 헤이스의 원더골 장면입니다. 감각적인 드리블부터 시원한 왼발 마무리까지 마치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휴 내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로 웃돈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인제 방태산 폭포에서는 시민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달랬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최고 80mm 이상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서울에서도 5에서 4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전남과 제주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도, 청주 26도, 대구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3도, 부산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중북부 지방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귀금속 브랜드들. 이름을 들을수록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영부인과 사치품, 그리고 인사청탁, 제3세계 뉴스에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인데요.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할까요?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